일본 간지 1년이 됐다고 제가 듣고 이렇게 인터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1년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9월 16일에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384일이 음, 됐고요. 유튜브에 모든 이야기가 담기진 않았지만 많은 성공과 실패와 이 웃음과 이 울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아까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마르코한테 질문을 할 거는 1년 동안 마르코가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9월이면 이제 가을이 음, 이제 시작하는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죠. 네네. 때는 가을 시즌이 캠핑용품이 잘 팔려서 어, 캠핑용품으로 일단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난로나 네네. 이런 거를 팔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계절성이 강한 상품이잖아요. 음, 이 한 시즌에 바짝 팔리는 상품을 팔아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도 잘 팔리는구나 이렇게도 팔리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네네. 그걸 시작으로 일본 식품 뭐 라면, 과자, 젤리 이런 거를 팔면서 네네. 제가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성과를 내서 5월에 일본 구매대행 강의를 했었거든요. 5월에, 그쵸, 그쵸. 제가 그분들의 구매대행 배대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음, 물론 모든 분들에게 개방은 하는 건 아니지만 수강을 했던 그분들에 한해서 개방을 해서 운영을 했고 매달 이전 달보다 항상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트씨와 더불어서 B2B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조금 더 쉽게 풀어내면은 일본 구매 대행인데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일본 구매 대행이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B2B 구매 대행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많이 물어봐 주시면은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강의 이런 계획이 또 따로 있나요? 아마도 겨울쯤에 한 번 더 음, 오픈을 해서 일본 구매 대행이나 음, 일본 B2B에 대한 네네. 강의를 해서 제가 지금 1년 동안 1년 조금 더 했던 그 경험을 많은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갈 건데, 일본에서 이제 1년 계시면서, 일본 비즈니스를 보고 조금 느낀 점이 있을까요? 뭐, 온라인 생태계가 이렇다든지, 오프라인 생태계가 이렇다든지, 일본 비즈니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좀 느낀 점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한국에서는 소매로 구매를 해서 소매로 판매를 하는 게 가능한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네네, 맞죠, 맞죠. 일본에서는 확실하게 소매, 도매가 계층이 나눠져 있고 음, 그래서 소매는 소매끼리는 소매와 소매는 높은 확률로 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음, 정리를 하자면 일본은 그런 도매, 소매, 뭐 벤더 이렇게 분류가 되면 그 분류 안에서는 확실하게 가격이 잘 방어가 되는 음, 감이 있다라는 게 제가 느꼈던 거고 또 하나는 좀 부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웃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이미지가 일본의 상품에까지도 저는 연결이 된다라고 음, 많이 느꼈어요. 일본에 대한 전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상품을 판매를 하는 도매, 소매, 구매 대행은 저는 아직도 좋다라고 많이 느꼈던 1년인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보시기에 일본의 온라인 시장이 열리고 있는지,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색안경이 있다, 충분히. 네네, 사실 일본에 현금이 안 된다, 현금밖에 안 된다, 카드 안 된다라는 네네, 얘기도 네네,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 가졌던 네네, 색안경이었는데, 네네, 물론 현금만 되는 데가 한국보다 많지만 네네, 거의 대부분 카드가 된다. 네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온라인 잘 안 한다라는 인식이 저도 분명히 네, 있었거든요. 1년 전. 네네, 네, 근데 충분히 온라인 시장에서 많이 소비를 한다. 어, 왜냐면 제가 그래도 1년 동안 있으면서 제 또래나 네네, 그래도 젊은 층을 만나 봤을 때는 네네, 무조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다. 어, 그리고 게다가 그 사람들은 외국 제품도 특히 한국 제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q10이나 아니면은 한국의 플랫폼에서 구매를 네. 많이 한다라고 어, 저는 느꼈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셀러가 굳이 한국 시장만 눈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일본으로도 좀 시야를 넓혀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너무나도 이게 네. 지금은 황금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제가 추석에 대만에 다 네, 네. 왔는데도 그 번화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100% 한국 노래가 들렸고요. 네, 네. 한국의 제품들이 많았고, 음, 일본은 더욱 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국 셀러는 적기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왜 안 하냐? 네. 너는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다가 뭘 파냐? 그래서 저는 컨텐츠를 지금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음, 중입니다. 이게 일본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알고리즘이 일본 쪽으로 네, 점점 가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보면은 다분히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음, 저는 그런 거를 활용해서 바라볼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어요. 또 뭐 언제 다시 한국에 들어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더 미래에는 마루코는 어떤 일에 좀 더 집중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마지막 대답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컨텐츠거든요. 컨텐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가 일본에서 창고에서도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여름 창고에서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네네. 창고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직접 내가 일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1대1이죠. 네네, 네. 구매 대행이나 해외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보통 대행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사실상 내가 직접 하지 않는 거는 다 대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한테 맡기는 거죠. 일정한 가치를 지불하고. 근데 그 중간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프로세스가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포장을 하고 배송하는 걸 보고 배송을 하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인보이스 작성을 하고 서류 작성을 하고 하는 과정을 한국에 있었을 때는 배송 대행지라는 곳에 다 맡겼단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직접 일을 하는 큰 업체, 제가 크다는 건 아니고 직접 일을 다 하는 큰 업체나 직접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대행을 맡기는 작은 업체는 절대로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많이 느꼈어요. 큰 업체일수록 오히려 아웃소싱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세세하게 나눠진 모든 일을 직접 하거나 더 저렴하게 큰 업체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작은 업체는 큰 업체를 이길 수가 없다. 그 내부 사정을 모르고서는 어떻게 이겨야 될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라고 많이 느꼈어요. 저는 어떻게 나는 더 큰 업체를 어떻게 이기지? 1년 전에 나도 지금 나를 절대 이기지 못할 텐데 나는 나보다 경험도 많고 자본도 가지고 있는 큰 업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손자병법에 두 가지 말이 떠올랐어요. 이겨놓고 싸워라. 남의 구역에서 싸우지 말라. 어떻게 보면 남의 장점이 가득한 곳에서 싸우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충분히 저희가 판매를 하는 곳이 크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이버 쿠팡 11번가 이런 오픈마켓들 네네. 혹은 버티컬 샵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집이나 이런 곳에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는 다분히 그들의 경기장이거든요. 더 저렴하게, 더 좋은 상세 페이지, 더 좋은 마케팅, 더 많은 후기. 그래서 사실 이런 스킬적인 부분이 아니면 높은 확률로 진다. 그러면 거기서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손자병법에 따르면. 그러면 어디서 싸울 것이냐, 어디서 이겨놓고 싸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이 컨텐츠가 뭐냐면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컨텐츠를 보는데 소위 시간을 낭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쓰는 그 시간이 낭비라고 느껴졌지만 나를 낭비시키는 그 사람들이 저는 너무 똑똑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도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바라봤을 때 나도 콘텐츠를 제작해서 그들을 중독시키고 내 콘텐츠에 빠뜨리고 그러고 나서 내 제품을 엮어서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일본에서 문득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 뭐 읽고 있는 책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네. 가격이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가격, 예, 가격이요. 네네. 프라이싱이라는 프라이스, 네네. 책인데 네. 저희가 제조를 하면서
도대체 가격은 어떻게 체크해야 되지? 네네. 요 관점이 있었는데 그 측면에서 저는 가격에 대해서 어떠한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그 네네. 책을 보고 있고 네네. 또한 브랜딩에 관련된 책을 그 밥이 보내주는 그 책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책을 한 줄을 요약하면 당신의 브랜드는 고객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가 음, 거든요. 네네. 근데 그 책을 보면서도 꽤나 마음을 울렸던 구절이 많아서 제가 B2B 서비스를 진행을 할 때 모든 컨텐츠를 발행할 때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주고 싶지? 나는 우리의 타겟 고객한테 어떻게 보여주려고 이 말을 하는 거지를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막바지 질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르코가 일본에서 1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저도 이제 파노마처럼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진짜 대박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2023년도도 어느 순간 이제 2개월하고 조금이라는 시간이 남겨졌었는데, 아마 저희가 다음 컨텐츠는 아마 12월 말쯤 이렇게 한번 더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2023년을 돌아보면서. 그럼 앞으로 이 남은 시간 동안 마르코는 어떻게 보낼 거며, 2023년 12월 30일이 됐을 때 나는 진짜 이것만은 꼭 해낼 거다라는 게 있을까요? 오늘 제가 제일 말씀을 많이 드린 게 컨텐츠에 대한 얘기인데요. 컨텐츠, 컨텐츠. 예. 컨텐츠를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수치화될 수 있는 목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모든 채널의 팔로워나 구독자를 합쳤을 때 30만을 만드는 게 목표. 30만. 네. 예, 예, 예. 그리고 봄에 매출을 네네, 저는 네네. 봄에 매출. 1,000만 천만엔. 엔에 약 9,900만 원 예, 예. 매출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님들께 옛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서양의 한 마을에서 젊은이가 그 마을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소위 부자한테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를 물으러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같이 바다로 좀 가자라고 하면서 바다로 데리고 갔어요. 네네. 일단 들어가자 하면서 계속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는 좀 당황했죠. 나는 부자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려고 음, 어떻게 성공하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왔는데 문득 왜 바다로 오냐? 네네.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는데 그 성공한 부자는 젊은이를 데리고 계속 들어갔어요. 오, 그래서 어느덧 이제 바닷물이 목에까지 찼죠. 음, 이제 파도가 치면은 물살이 좀 있으면 이제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바닷물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야 미쳤다 이거 나 이제 그만할래 나가자. 근데 그 성공한 부자는 계속 놔뒀어요. 그 사람이 물을 먹을 때까지 발이 안 닿을 때까지 계속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분 있다가 부자는 젊은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네가 흥미진진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하고 싶은. 네가 물속에서 살고 싶다고 느꼈던 딱 그 정도만 성공하고 싶다고 느껴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음, 이거를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어, 먼저 봤거든요.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그 물속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 감정을 최근에 겪었기 때문에 맞죠. 아, 나는 웬만해선 성공 못하겠다. 어, 지금 이걸로는 성공 못한다. 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뭔가 내가 잘 돼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명망받아야지라고 정말로 그런 욕구를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이나마 가졌는데 그 감정은 절대 그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감정은 절대 수치화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화나는지 1부터 100까지 수치로 절대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아, 나랑 경쟁할 상대를 찾아야 된다. 근데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남이랑 경쟁하지 말고 남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나랑 비교하자, 나랑 싸우자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제 나를 이길 수 있는 그 마인드라면 저는 제가 물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순간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면 정승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더 쉽다. 그게 하나의 성공하는 스킬이다라고 하더라고요. 프로 말하면 공부하기 싫으면 일단 공부에 방해되는 휴대폰부터 하지 마라. 이게 가장 쉬운 우리가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인드를 가장 우선순위로 저는 아침에 그리고 자기 전까지 계속 요즘에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해야 될 일 너무 많죠. 많죠.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일도 그만큼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것. 음,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문구입니다. 네. 체류한 지 1년 되는 기념으로 이제 인터뷰를 해봤고요. 앞으로 이제 3개월 뒤 마르코는 30만 명의 구독자와 1,000만 엔의 그 도매 매출을 달성한 모습으로 다시 이제 구독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